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로 지정한 10차 변론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대로 미룰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한 검사들의 탄핵 심판은 오는 24일 당사자 신문을 거쳐 변론이 종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10차 변론기일 날짜 변경 아직 논의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별다른 공지는 없었고요.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내일 변론에서 논의 결과가 고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죠. 만약 10차 변론기일이 20일로 유지될 경우에도 피청구인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서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기 신청 하루 뒤 국회 측은 20일 변론기일을 미루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절차 진행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 심판 시간대가 차이가 나는 만큼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 근거입니다. 10차 변론기일은 현재까지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로 변론 종결 시점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그 일정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주 탄핵 심판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집니다. 이후 목요일에 예정대로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과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끝으로 조 청장은 체포조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데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신문에 불출석했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근거 중에 하나로 꼽은 검사 탄핵 심판, 오늘 첫 변론이 진행이 됐죠? 네, 첫 변론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측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며 직무유기에 따른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들 측은 특혜 수사를 포함한 탄핵 소추 사유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오간 뒤 재판부는 검사들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4일 2차 변론기일에서 신문이 진행된 뒤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이번 사건의 변론도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인간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2차례 항의 방문에 이어 이번엔 여당 의원 30여 명이 단체로 헌재를 찾았습니다. 헌재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답을 정해놓고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 겁니다. 후반부는 조금 심리를 하고 있지만 전반부,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헌재 방문은 막을 수 없다는 게 당 방침이지만 헌재를 겨냥한 비판은 회의 발언에서도 잇따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탄핵 심판 결과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외교를 벌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 외교 컨트롤 타워는 사라진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대미 통상 외교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외지인이 동원된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인간의 길을 걸으라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난동 사태를 겪었던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태를 선동한 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며 항의 방문을 내세운 헌재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밑자락을 깔아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책임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각 진영 내 결집도 중요해진 만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자맹을 깨고 공개 행보를 시작한 걸 두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최근 활동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며 지금은 당이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을 향해 당 대변인이 아니라 특정 캠프 대변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핵심 당직자는 모든 당원에게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며 신 대변인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정에 마음이 떴다는 걸 공식화한 분에게는 한마디 하지 않았고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 행사는 직접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회동할 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회동도 계획돼 당 통합을 위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기로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했다고 봤습니다. 3억 4천만 원으로 땅을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겐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해 강혜경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23년 12월 꾸며낸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에게서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회계보고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겁니다. 강 씨 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은 자신의 과거에 행한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명태균 측은 정치적 계산 아래 진실을 왜곡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의혹 등 지역 관련 사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되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특히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있어서 헌재가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 종결 시점과 이어지는 만큼 그게 일정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강행할 듯 싶어요. 근데 다만 저는 재판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참석이나 출석보다는 오히려 준비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양쪽 다 합해서 지금 13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지금 투여되고 있는데, 사실 근데 20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 검찰에 출석해서 변론기일인데, 준비기일인데, 그날 뭐 대통령이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도 첫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사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2월 말까지라고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용인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최종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강행할 듯 싶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헌재가 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과정에서의 신중성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최소한 또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이런 이제 연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해 볼 만한 한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 쪽으로 그 약간 가닥을 잡은 듯 싶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헌재에서는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있지만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이고 더불어서 구속 취소 신문까지 있단 말이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편의를 봐달라고 또 추가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형사재판의 그 공판 준비 절차라는 거는 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후에 재판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증거조사를 이렇게 하겠다, 이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판 준비 절차를 한 번 갖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 번만 갖는다고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헌재에서 탄핵 심판 일정이 오후 2시로 잡혀 있는 거를 형사재판 재판부도 알기 때문에 아마 변론 준비 절차를 일찍 끝내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의 변호인하고 또 탄핵 심판의 변호인하고 일부는 겹치지만 이게 온전하게 겹치는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제 준비 절차에 임하기에 변호인들이 좀 벅차다. 이것도 사유가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의 대리인단은 계속 이제 탄핵 심판 일정을 좀 지연하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아마 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텐데, 저도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겹치는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출석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탄핵 심판장에도 반드시 피청구인이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굳이 그날 이제 이 공판 준비 절차를 이유로 기일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10차의 변론기일이 끝나다 하더라도 양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25일 하루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지금 어쨌든 이 헌재라는 거는 이제 징계형 심판이고 사법 절차와 달리 이제 단심제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는 최소한 뭐 1, 2심이 있어서 뭐 구제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거는 뭐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가역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되돌릴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직의 파면을 결정하는 그런 건데 당연히 대통령의 그 입장을 들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또 대통령이 이제까지 또 쭉 이제 증인 심리에도 나서게 됐지만 정말 어떤 내러티브, 서사적으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파편적이거나 분절적인 그런 진술 혹은 뭐 심리 이런 거 말고 대통령의 입장과 그 왜 계엄을 했는지, 또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그 국가적 상황을 또 어떻게 인식했는지, 본인은 왜 또 이걸 위헌과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긴 서사 형태로 한번 들어볼 필요는 꼭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부가 조금은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많은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저는 뭐 2월의 마지막 주 정도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증인 심리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중해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일단 목요일에 예정대로 변론기일이 열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대에 섭니다. 헌재가 증인으로 다시 채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윤 대통령 쪽에서 계속 한덕수 총리의 그 증인 채택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한 차례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거듭 당시 국무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소소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거듭된 아마 윤 대통령 측에 증인 그 채택 청구를 수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한덕수 총리가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그 확인이 안 됐는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출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를 받았고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일단 그 10차 변론까지 변론 종결이 되면 한두 차례 정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회에 걸쳐서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최후 변론이 좀 주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전례를 감안했을 때 한두 차례 정도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9차 변론이 열리지 않습니까? 헌재가 양측에 2시간씩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증인 신문은 따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각 이제 진영, 그러니까 각 이제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의 전략의 일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과정, 그다음에 심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어떤 질문의 그런 순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그러면 이 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접근 방식들을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론과 각자의 그런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설파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일은 아마 변호인단들의 아마 그 창끝 대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서로의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는 그런 아마 형국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 계엄은 적법했고 그다음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있었고 아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일종의 계엄의 목적을 이제 전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반대 측에서는 또 반대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저는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까지 질문 흐름을 봐야 한다고 봐요.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뭐 정계선 재판관 같은 분들은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질문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봤다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이번 계엄이 위헌적이었고 위법했는지, 절차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계엄 선포의 절차 위반과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지시, 그리고 국회 선관위를 어떻게 장악하려 했는지, 이런 점들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어떤 소명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양쪽의 주장이 좀 더 첨예하게 엇갈리긴 하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듯 싶은데,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파편적 그런 얘기보다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친 사람도 없고 피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 점을 조금 감안해 달라는, 이 부분이 아마 마지막 헌재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내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은 증거 채택은 됐지만은 지금껏 조사하지 못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양측에 2시간씩 여유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내일 뭐 특출나게 눈에 띌 만한 내용이 뭐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은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아니고 증거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제출된 그 증거들 중에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서로 간에 주장을 하지 못한 대목에 대해서 쟁점 정리를 하고 또 쌍방 간의 주장을 듣는 이제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조했던 바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그 계엄 선포였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걸 강조하고 계몽령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는 그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는
그런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인데다가 또 국무회의 심의 등등을 포함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또 선관위와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양측이 했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특별히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던 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새로운 쟁점이 제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30여 명이 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바지인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결국 그 헌재가 이렇게 지금 마지막 3명에 대한 증인을 또 추가 채택한 거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는데 다시 3일 만에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뭔가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나 이제 어떤 헌재를 조금 그 과정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는 쪽에서 압박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 헌재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무슨 외부의 압력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론의 지형에 조금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고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이 당선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사후 보완성,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신중성 이런 것들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가서 뭐 물리적으로 뭐 위해를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의사 전달하러 가는 부분들 야당에서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다 공세를 취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조금 더 공정하게 해주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뭐 법사위라든가 다른 데를 동원해서 뭐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서 이제 요청하고 그다음에 항의 방문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견 전달 과정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마치 뭐 헌재를 압박한다거나 헌재에 대해서 위해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심리를 정말 마지막 단심제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고 조금 적법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후에 헌재 방문 4번째인데 이게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의견 전달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어요. 글쎄요, 국민 의견 전달이나 또 헌재에 호소하는 것 치고는 매우 공격적이죠. 오늘 가서는 헌재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헌재의 존폐를 거론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고 저런 국민의힘의 모습이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폭력적인 사태를 결국엔 야기하고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4번째 방문을 한 데다가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차원의 헌재 방문을 뭐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도부가 앞장서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했고 헌법재판관 개개인들의 성향이나 가족의 사회적 활동까지 거론하면서 어쨌든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재판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재판장 밖에서 정치적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방식은 자칫 삼권 분립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혹은 선거 분립을 침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하야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고요. 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에 대해서 자신이 국회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최근 이제 보수 진영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좀 기류를 반영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금 보수층 일각에서 나오는 이른바 하야 이야기는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일 인용되기 전에 무언가 보수 진영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보수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함으로써 어떤 그 반 이재명 대열에 대한 좀 그런 기제를 더 촉발시키고 그다음에 보수 단일 대우를 좀 더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여유를 갖고 대선을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하다는 이런 입장에서 여기 하야에 대한 발언 동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무게 있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관훈클럽에서 이제 저렇게 권영세 위원장이 지금
지난번 이제 탄핵 그 계엄 해제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좀 약간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식으로, 다만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굳이 이제 선제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은 최근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보수 진영이 좀 더 공고화되지는 이런 과정에서 보수의 확장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전략적 발언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런 발언들이 혹시라도 만일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어떤 지도부의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우려는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선택적인 좀 전략들을 좀 심사숙고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하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평론을 해주셨고, 하야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일부 이제 보수층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 결심 얘기가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하야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그게 어쨌든 보수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뭐 이런 기대 소망이 담긴 전망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윤 대통령 측은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일축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으로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임명직과는 다르게 징계 파면 절차가 논의되는 중간이라 할지라도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자의로. 그러나 설령 그만둔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뭐 기소 이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소추 이전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그런 결단을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이제 국민적 수용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미 그동안에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난 잘못이 하나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마당에 이제 와서 하야 얘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권영세 위원장의 그 계엄 당일에 내가 본회의장에 있었어도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계엄 해제 표결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요즘 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일종의 이제 집단적 인지 부조화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말이나 행동이 모순됩니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겪고 있지만 이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표를 얻고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그런 정당이라는 점을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단전하는 영상을 민주당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공개는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후 이제 논란과 그다음에 뭐 수사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공소장이 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국회를 장악하려 했느냐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이게 곽종근 사령관의 저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곽 사령관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고 본인이 뭔가 이 경색된 지금 그때 전선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밑에 하급 지휘관들한테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국회는 아시다시피 층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지하 1층까지 가서 했던 것은 사실 본회의 장관 좀 무관하게 했던 시도이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의결이 마친 다음에 계엄해제 의결이 통과된 다음에 했던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결정적 의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아마 검찰도 공소장에 채택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헌재도 물론 지금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리에선 다뤄지지 않겠으나, 분위기적으로 민주당이 뭔가 지금 내란죄를 탄핵 소추안에서 빼고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심리 과정이 민주당이 의도했던 대로 좀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후발적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조금 이제 공개하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어쨌든 저렇게 영상이 공개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조사나 수사는 필요할 듯 싶어 보이지만, 이것이 저는 결정적으로 다시 뭐 탄핵 심리라든가 수사에 어떤 그 영향을 그렇게 대단히 끼칠 걸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국회 국방 현안 질의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일에 국회 단전 지시를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김현태 단장은 당연히 곽정근 사령관으로부터 받았겠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또 곽정근 사령관도 어쨌든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제 이런 지시를 하니까 본인이 이런저런 그 방안을 강구하다가 혹시 단전이 가능하냐라는 걸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또 이상민 그 장관을 통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게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그 문제 그 계엄 관련된 쪽지를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단전 단수 이게 써 있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채 조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일단 굉장히 아찔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2층 로텐도홀에 전원을 공급하는 단전함은 이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랑 보좌진들이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던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 전원 공간들은 채 그 확보가 안 됐는데 물론 저 지하 공간에 전원을 차단한다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로텐도홀이나 여기에 전원이 나가진 않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계엄이 조금 더 그 일찍 전개되고 국회의 의원들과 직원들이 2층 그 본회의장 주변을 미리 그렇게 선제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더라면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다. 그런 면에서 단지 이게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 근데 군이 국회에 투입되지 않았으면 질서가 혼란할 게 없었거든요. 군이 국회에 투입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그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여러모로 말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왜곡 조작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이번 영상 공개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만한 뭐 파급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은 그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듯이 어쨌든 그 계엄이 적법한 계엄이었냐,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냐, 또 대통령직의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헌법 법률이 그 과정에 있었냐라는 징계 요소들에 대한 판단이지 저런 세부적 사항들에 의해서 심판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아마 뭐 이제 대통령 그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약간 여론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저걸 공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궁지에 몰릴 만한 여론도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걸 공개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이 탄핵 심판 내용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억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찰이 비상계엄 기획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을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또 검찰 공소장에서 빠졌네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대북 공작 지휘관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군사적 상상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두서없이 아마 메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필적 감정이 불능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본인도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검찰 공소장에서도 삭제가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어떤 그 어마어마한 이제 의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치 이제 우리 사회를 정말 그 암흑으로 몰려는 그런 그 구체적인 이게 플랜이었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오버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나 파편적 사실로 봐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업으로 했던 사실은 이 정보사령관이나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대북 공작을 하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온갖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작전에 대한 형태들이 굉장히 사실 좀 무지막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휘관의 그런 그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마치 이번 계엄의 전체적인 시나리오처럼 얘기하는 거 이건 국민을 증오와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느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마치 어떤 대형 시나리오처럼 몰고 가는 거 이거 제가 보기에 과도하게 하면 역풍 분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상원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이준석 의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수첩에 적힌 대로 정치인과 방송인 수백 명이 살해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전제죠. 만약 계엄이 유지되고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었습니다. 노상원 씨는 민간인으로 이 비상계엄 과정에 사실 참여할 자격이나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계엄의 브레인, 계엄의 비선 역할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증언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이 전화해서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또 인사권이나 이런 걸 기회 삼아서 현직 군인들을 지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메모해놓은 내용이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계엄 세력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거고 어디까지가 이제 이 구체적 실행 계획이거나 혹은 실행이 된 건지 이거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실행이 된 내용들도 있어요. 선관위에 사실은 하등 상관이 없는 HID 어떻게 보면 대북 이 특수전에 아주 그 정예 요원들이 파견됐던 것만 하더라도 저런 어떤 노상원 씨의 수천 메모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검찰인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이게 노상원 씨를 기소하는데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소장에서 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이런 등등을 통해서 또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검이 다소는 좀 국회에서 거듭된 거부권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불확실성, 이 특검 그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옅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수사되지 않은 내지는 수사가 미진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 통과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창원지검이 지금 관련자 수사만 100여 명 전부 거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사를 진척시켜온 상황에서 다시 특검으로 가버리면은 정말 그 검찰 입장에서도 닥쳤던 게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수사 다 해놓고 나중에 수사권을 저쪽에 다 넘기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선제적인 약간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수사는 거의 초동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오히려 거의 관련자들이 서울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상급지휘기관인 중앙지검에서 지휘하면서 이제는 공소유지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상급 단위로 이전된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어떤 그 국회 발의에 대한 움직임도 일부 조금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중앙지검이 창원지검의 수사 인력을 받고 지휘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사에 대한 탄력도 좀 붙고 이제는 조만간 실질적 진실과 아울러서 공소장도 작성이 된 것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이른바 황금폰을 지금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명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명태균 씨가 검찰 측에 이른바 황금폰을 넘긴 게 12월 초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2달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도 정밀 포렌식이 안 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검찰의 이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창원지검의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만에 내놓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오늘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간단하게 보도자료 내고 말았고 추가적으로 기소된 사람도 뭐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강혜경 씨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이게 다예요. 과연 지난 4개월 동안 뭘 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결국 오늘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명태균 특검법을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일단 검찰이 뭔가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차원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게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이미 그 황금폰을 명태균 씨가 제출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그에 대한 포렌식이 안 됐다는 등등의 이런 수사 전개 과정이나 속도로 봤을 때 과연 검찰한테 수사를 맡길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더 커지는 그런 오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한동훈 네.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침묵을 깨고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내 기류가 일부 반영된 걸로 보여요. 근데 그 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탄핵에 인용되면 어떡합니까? 조기 대선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누구도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저는 이거는 뭐 당원으로서의 의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개인 의견 낸 건 좋은데 그렇다고 당 지도부라든가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어찌됐건 지금 가장 우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장관부터 가장 좀 진보 성향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까지 대여섯 명의 주자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고 또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역동성 있어 가야 되는데 다만 윤상현 의원이 조금 최근 전국에서 조금 존재감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좀 센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지난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났고 24일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하고 다른 또 비명계 대선 후보군을 지금 회동하려고 조율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안 되면 나도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아마 호남 지역의 언론인들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농담은 아닌 것 같고 진지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혹여라도 대선에 못 나올 상황이 된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다 거론이 되는데 나도 그런 뜻이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한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24일 날 김부겸 총리를 만나는 걸로 발표가 됐던데 아마 당내에서 그동안에 그 비명계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포용과 통합의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호응하고 화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 등등 앞으로도 이제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만남 자체도 포용과 통합의 의미가 있지만 만나서 뭐가 바뀌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아직 뭐 단정하기는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사건 이후 해당 학교 학생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등교했습니다. 경찰관이 배치되고 심리 상담도 이뤄졌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김하늘 양 사망 사건으로 휴교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기동 순찰대 등 경찰이 배치됐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르는 선생님한테는 가지 말고 바로 교실이랑 돌봄 교실에만 있고 바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아이들 혼자 다니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등교한 학생들은 1시간가량 애도 교육을 받았고 희망자에 한해 심리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또 하늘양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1, 2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회복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충격보다는 조금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아이 한번 상담 한번 받고 교육 한번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등교시켰어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동식 버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굉장히 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신체의 긴장 반응이라던가 이제 뇌에서 이제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늘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인 여교사 A씨에 대한 조사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이 있긴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범행 동기 여부 파악을 위해 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한 배우 김세론을 기억하는 동료 배우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여론을 문제 삼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배경에 국화 한 송이가 놓인 SNS 포스팅들입니다. 김옥빈 등 동료 배우들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계약을 종료한 전 소속사 역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2001년 잡지의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세로는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화 도희야로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신인 여우상을 받았고 이후 불화원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연극 무대로 컴백을 타진했지만 복귀 논란과 함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세론이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질타를 받았다면서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현실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는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오는 19일 발인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무학여고에서 난 불은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된 열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오늘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추정 원인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제한됐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포함한 국내 모든 앱마켓에선 딥시크 앱을 새로 내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한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앱 이용자와 웹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주의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법에 맞는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뒤 재개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말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만약 기술 분석 결과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경제 기술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은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국가가 경제, 무역, 기술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서 국제 금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유독 국내 금값이 국제 시사보다 21%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등한 점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비교적 원달러 환율이 안정됐음에도 유독 국내 금값은 국제 금값에 비해 21%나 더 상승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 차이는 0.5%에 불과했지만 10일에는 10%, 14일에는 21%로 격차가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특히 10일과 14일을 비교하면 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지만 오히려 국내 금값과 격차는 11%포인트나 더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더 오른 이유는 금 사재기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금 투자 열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수요가 대거 몰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특히나 큰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국제 대비해서도 과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국제 금 가격 대비해서 한국의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골드바 품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금 현물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국내 금값을 부추겼습니다. 국내 금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보통 증권사들이 공매도에 나서 가격이 내려가곤 했는데 이조차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구해서 금을 차입을 해와서 KRS 금현물 시장에다가 금을 매도를 해야 이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가 생길 텐데 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가장 김치 프리미엄을 높였던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금값에는 투기적 수요도 반영돼 있다며 최근의 일시적 급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국내 금값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지난해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라가 걷어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취업자 수와 명목 임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폭을 확대했고 서울의 경우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보합에서 0.06% 하락으로 돌아섰고 서울은 0.08%에서 0.04%로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지방은 0.14% 하락으로 전월과 하락폭이 같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 만에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참배에 나섰습니다. 단독 우상화가 속도를 내면서 사용하지 않던 광명성절이라는 명칭도 북한 매체에 다시 등장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이 적힌 화환이 놓여 있고 김 위원장과 수행단이 허리를 굽혀 참배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것으로 김정일 생일 당일에 김 위원장이 참배한 건 4년 만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영생 출근의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온 김정일 생일 참배는 선대지우기를 본격화하며 김 위원장에 대한 단독 우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난 2022년부터 중단됐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을 가리키는 태양절과 광명성절이란 명칭이 북한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해엔 김 위원장 초상만이 들어간 김정은 단독 배지가 처음으로 간부들 가슴에 달렸고 날짜 표기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북한식 주체 연호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1년의 김정은 우상화 동향은 선대 흐리기 일환인 동시에 독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몇 년 만에 부활한 김 위원장의 참배를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구나 한동안 사라졌던 광명성절 명칭도 올해 김정일 생일엔 다시 등장했습니다. 광명성절이라는 용어까지 쓰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개인 우상화에 대한 일련의 여론 탐색과 함께 속도 조절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각의 내부 거부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치는 여전합니다. 김정일 생일 당일 노동신문 1면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주문하는 사설이 실렸고 최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연설 육성까지 공개하는 등 건설 성과를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절기 우수라는 이름값이 무색하게도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당분간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도, 대전은 4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9번째 변론을 앞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과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를 쓸 가능성 등 변수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달 초부터 종일 변론을 진행하며 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 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최종 선고는 3월 중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설 가능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절차 종료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는 한 총리 등의 신문 기일을 추가로 정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어떤 의미인지 심판정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재법 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에서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피청구인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인데 이럴 경우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번째 변론 기회를 변경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국회 측은 날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로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10차 변론이 지정되자마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취소 신문에 출석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말이 지난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국회 측이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이고 탄핵 심판은 오후라 시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데다 대리인 숫자도 적지 않아 기일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만약 변론을 미루더라도 바로 다음 날이나 25일로 지정해달라면서 대신 오전부터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9차 변론 과정에서 직접 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공개적으로 불공정한 심리라고 직격한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넘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서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일 기일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 헌재는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고 증인도 아니어서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세 번째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가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불출석한 이후 지난 13일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조 청장에 대해 세 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자리가 만들어져서 저는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안가 회동은 계엄 당시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국회 봉쇄 정황과 함께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밝혔습니다.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조 청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조 청장이 탄핵 심판에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국가산단 부지 선전 의혹 등 지역 관련 사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황금폰에서 나온 방대한 자료의 선별 작업을 마쳤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김영선 전 의원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전국을 뒤흔든 공천 개입 의혹. 창원지방검찰청이 100여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핵심 의혹인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대가성 공천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핵심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데 대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에 거주하고 행위 장소가 주로 서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창원지검 수사팀 일부는 그대로 서울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른바 황금폰에서 확보한 15만여 건의 방대한 SNS 메시지 등 자료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선별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핵심 관계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터라 서울로 사건을 가져간 만큼 조사가 성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 추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부실 수사는 물론 특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성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며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 나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의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큰데도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고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검사로서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에 검사 측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탄핵 시도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특권적 불복이라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당리 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김 여사 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엄연한 소환 조사였고 불기소 판단은 검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무죄 판결을 하였느냐.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열어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서울대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사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캠퍼스가 경찰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상대 측 발언을 저지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집회를 예고하자 탄핵 찬성 측이 맞불 집회를 열면서 지난 주말에 이어 양측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만을 대표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기한 선포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우리 불법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집회에는 학생뿐 아니라 유튜버 등 외부인들도 여럿 모이면서 캠퍼스는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서는 문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문영배 평판이 나빠지고 문영배가 동네 망신당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집회를 주최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곳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합류한 만큼 해당 단체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 외에서 여론전을 통해서 압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외전을 벌이는 것은 보통의 변호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올해 들어 온라인상에서 공권력을 협박하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1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국가기관과 판사,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의 위해, 협박, 선동행위 132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상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 공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사절단을 꾸리고 민간 통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So essentially we're putting on a 25% tariff without exception on all aluminum and all steel.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에 관세가 매겨지는 데 이어 4월부터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반도체 관세까지. 시시각각 현실화하는 미국 관세 폭탄에 정부와 경제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공백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통상 당국자가 미국과 공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이해 관계자 등과 두루 접촉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미국 측의 주된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경제사절단을 이끄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미국 통인 성김 현대차 사장을 포함해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동행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얘기도 좀 하고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듣고 또 앞으로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 측 정부에도 미국의 뜻을 좀 전하기도 하고. 한국무역협회도 다음 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미국 남부 지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국 통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사절단 파견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두 나라 장관급 산업 대화체를 가동해서 막판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불책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급망 에너지 대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무역 투자 공급망, 첨단 산업 등에 걸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루카시 풀책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시 풀책 장관은 한 체코 제2차 공급망 에너지 대화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지난 5달 동안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상호 수용 가능한 계약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 결승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양측의 높은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의 희생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피할 통로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게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데 시공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6명. 부검을 진행한 국가수는 사망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소방관에게 발견될 당시 코와 얼굴에는 거름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마신 게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실내에 가득 찬 검은 연기와 함께 내부 공사를 위해 쌓아둔 자재들이 대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개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공사가 혼잡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엄청 많이 엮여 있었고 상황이었다. 그것 때문에 적재물이 이리저리 있어야 할 곳이 안 있고 많이 여러 곳에 막 쌓여 있었고 그게 통로를 막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공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치면은 그 옆에 가연성 있는 거, 불이 붙을 수 있는 건 없애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뭐가 이 정도면 치워주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말려줘야 되고, 담배를 펴고 꽁초를 던져서 누가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조만간 시공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서는 일주일 만에 학생들이 다시 등교했습니다. 경찰관이 배치되고 학생들을 위한 트라우마 심리 지원까지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김하늘 양 사망 사건으로 휴교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기동 순찰대 등 경찰이 배치됐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르는 선생님한테는 가지 말고 바로 교실이랑 돌봄 교실에만 있고 바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아이들 혼자 다니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등교한 학생들은 1시간가량 애도 교육을 받았고 희망자에 한해 심리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또 하늘 양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1, 2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회복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충격보다는 조금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아이 한번 상담 한번 받고 교육 한번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등교시켰어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동식 버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굉장히 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신체의 긴장 반응이라던가 이제 뇌에서 이제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인 여교사 A 씨에 대한 조사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이 있긴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 동기 여부 파악을 위해 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교사가 한 해에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4월 2일부터 1년 동안 휴직 상태였던 전국 초중고 정규교사는 모두 1,9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이용한 교사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 건수는 지난 2022년 7,900여 건에서 2023년 3만 4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심리치료 건수도 같은 기간 1,490여 건에서 7,500여 건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공항철도 공덕역에서 전기 설비에 연기가 나 2시간가량 열차가 정차 없이 통과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원룸면에 있는 도로에서는 25톤짜리 화물차가 멈춰있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공덕역 10번 출구에 노란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 공항철도 공덕역 역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경기실 쪽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지금 전기실 안쪽에 안에는 좀 연기가 좀 자욱하고요. 시민분들 다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연기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 관계자는 변압기가 누전되며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복구하기 위해 2시간가량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 위 차량이 얽혀 있고 여기저기 부서졌습니다. 경기 파주시 원롱면에 있는 도로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멈춰있던 1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오줌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도 다쳤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요즘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주요 식품업체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피부로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만 원 이렇게 장을 봤는데 요즘에는 30만 원이 좀 기본이 되는 것 같고.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고 과자와 빵,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가격을 올린 브랜드만 15종이 넘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7% 상승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10% 넘게 오른 품목도 많았습니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불가피했다고 호소하지만 지난해 매출 3조를 돌파한 오리온과 스타벅스를 비롯해 주요 식품업계의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틈탄 가격 인상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식품업계 관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이 잘 돼 실적이 좋을 뿐 국내 영업이익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만 보면 수출 실적이 좋은 삼양과 오리온의 성장률은 높은 데 반해 내수 위주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돕고 업계는 수출이 잘 되는 만큼 내수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환율 불안정과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동안 식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한파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냥 그 내에서 이제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축도 좀 많이 못 하게 되고. 일부에선 이런 상황을 나사가 조이우는 것처럼 가계를 압박하는 경제 상황인 스크루플레이션이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는 가운데 물가 인상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내 기업 경영진 10명 가운데 9명은 올해 국내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Y 한영은 지난달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1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기 대선 언급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동과 맞물려서 당내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됩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는 조기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란 말은 다름 아닌 보수 정통 지지층이 많은 대구 지역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당엔 대통령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할 본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탄핵 기각 운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플랜 B로서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도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은 하지만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탄핵 기각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조심스레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동에 날선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등장은 찬물을 뿌리는 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론 왜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한 홍준표 시장이나 국회 토론회로 세력을 과시한 오세훈 시장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당이 한 전 대표의 복귀 예고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중량감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22대 총선과 탄핵 국면에서 파생된 당내 갈등을 풀어가는 건 한 전 대표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했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보수 진영 결집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범죄 정당과 다름없다고 맹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결의안 의결에 불참한 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엔 전후 상황을 파악하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표결엔 불참할 거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에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엄 배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행동부터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는 건데 종반으로 가는 탄핵 심판 분위기 속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권 위원장 발언은 자연스레 여당 내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로도 향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곧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이야기한 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일부 탄핵 찬성 기류로까지 번진 당시 지도부와 한 전 대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정한 건데 계엄 자체는 과도했다는 점은 다시금 인정했습니다. 탄핵 심판 전 윤 대통령이 자진하야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영구 집권 시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엄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여당 행보를 극우와 연결짓는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파쇼 정당이라든가 범죄 정당 등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파쇼 범죄 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여당의 우클릭 지적에 민생과 실리로 맞받는 동시에 기존보다 더 거친 메시지로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여당 메시지엔 전통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분석도 적잖은데 이 계엄 자체는 과도한 조치란 여당의 입장과 윤 대통령 엄호 기류의 간격을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도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이 구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탄핵 찬성 집회에서 상영한 유튜브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명예를 훼손한 거라며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지난 14일 전 사령관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와 중국의 강압적 현상 변경 반대 등을 담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비판하며 세 국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과 관련해 관련 국가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결을 선동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관련 국가들에 엄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타이완 지역의 국제기구 활동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강대국 경쟁의 장기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의 공동 인터뷰가 현지 시간 18일 오후 9시에 방영된다고 폭스뉴스 채널이 예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해너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일론 머스크 대통령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유도하려는 이간질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개막전을 막상 보니까 우승 후보인 울산과 서울은 맥을 못 췄고 승격팀인 안양은 강한 투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K리그 2변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울산은 개막전에서 지표상으론 승격팀 안양을 압도했습니다. 공 점유율 66%, 슈팅수 15개로 2배나 됐습니다. 이런데도 안양의 마지막 한 방에 K리그 왕조 수호를 외친 울산은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렇다 할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권을 날려버린 것도 같은 이유라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체면을 제대로 구긴 건 우승 후보 서울도 마찬가지. 문선민, 김진수, 정승원 등 이적생을 포함한 1군 최정예 멤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수비진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제주 신인 김준하에게 데뷔골을 허용한 데 이어 후반에는 이적생 이건희에게 두 번째 골까지 내줬습니다. 울산 4연패를 저지할 유력 후보인 서울은 이렇게 원전팀 무덤인 제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승격팀 안양의 반란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울산 홈 경기장의 열기를 뚫고 1부 리그 경기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또 선수들이 이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팀을 상대로 리그 최고의 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 경기지만 어느 팀도 우승을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이번 개막전이 보여줬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은퇴 선수들과 유망주, 일반인이 모두 함께하는 KBI컵 스키 스노보드 챔피언십이 강원도 휴닉스 평창 스키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공식 출범한 대한설상경기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평소 설상 종목을 즐겨온 기업인들과 전직 선수 지도자들이 저변 확대를 위해 만든 대회입니다.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는 물론 듀얼 레이스와 스키 크로스 등 다양한 종목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회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부문으로 나눠 열렸습니다. 내일은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대관령은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요즘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인공눈물을 사용하기 쉬운데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인공눈물을 처음 개봉할 때는 용기의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첫 한 방울은 버리는 게 좋고요. 약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투입구가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렌즈에 사용 가능한 인공눈물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1회용은 24시간 이내에, 다회용은 한 달 이내에 소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염과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인공눈물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남은 한 주간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영하권 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